최악 가뭄 예보에도 4대강 보호를 열어서 물을 없앤 문재인 일당들. 문재인이가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등 비상식적인 물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호남권을 덮친 가뭄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주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이는 금강이나 영산강 5개 보호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리면서 그 결정으로 인해 총 5,280만 톤의 물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최대 수위를 유지해서 보를 운영했을 경우와 지금 고배 보호 개방 후에 저수량을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시민 146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영산강에서만 1,560만 톤의 물이 보호 개방 결정, 문재인 일당의 보호 개방 강행으로 인해서 손실됐습니다. 이건 광주 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만두기 직전인 작년 2월에 기상청이 내년에 50만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올 수 있다고 예보하면서 물 부족 사태를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상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일당은 4대강 보호 수문을 개방해버렸어요. 그 결과 5,280만 톤의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다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의 예보대로 5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왔는데 물 부족으로 허덕허덕하게 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4대강 보가 물을 묶어둔 덕분에 홍수와 가뭄 피해 걱정을 덜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가뭄이 예고됐는데 물을 흘려보내다니. 4대강 사업은 강바닥을 준설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쌓아서 홍수를 막으면서 이 보호에 가둔 물로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대는 이런 사업이었어요. 또 보는 작은 수력 발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원철 교수는 기후변화 여파로 각국이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한 물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일당들이, 이 흉측한 자들이 50년 내 최악의 가뭄이 찾아올 거라고 예고된 상태에서 보호를 개방해서 5,000만 톤 넘는 물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버린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호남 지역의 가뭄이 훨씬 심합니다. 제가 주말에 호남 지역을 기차로도 다니고 자동차로도 계속 다녀봤는데 곳곳에 뿌연 황사먼지들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밭이 바짝 메말랐어요. 논도 바짝 메말랐어요. 먼지가 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그래서 보호 해체해야 된다, 보호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한 일부 극단적인 이 환경주의자들, 그리고 그에 노란한 문재인 일당들 전부 싹 모아서 호남의 농가밭에다가 갖다 풀어놓고 손으로라도 물 갖다 부어라 뭐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주말 내내 이 먼지 펄펄 나는 이 황토 밭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박영수 원조 대장동이냐. 이 박영수가 말이죠. 2015년 4월에 김만배한테 5억 원을 보냈어요.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이렇게 보낼 때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 초기에 내가 이거 투자하는 거야 라고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은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가 사업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이들과 논의하면서 이거 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아예 투자 쪽으로 5억을 보낸 것 아니냐.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5억 원을 송금을 했어요. 계좌로 송금을 했어요. 세상이 보란듯이 한 겁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5억을 송금하기 딱 일주일 전에 이 김만배의 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결정된 직후에 박영수가 5억 원을 보냈다는 것은 이 돈을 사업 초기 자금으로 써서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영수가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의 상가와 주택 등을 요구한 것도 이렇게 사업 초기에 5억 원을 투자금조로 보낸 것에 대한 이익 분배 차원에서 요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측근인 양재식을 앞세워서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 이게 대장동 일당의 진술로서 지금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재식이가 야,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상가 건물 줘 하자 민간 쪽에서 이 대장동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부진에 400평짜리 상가 단독주택 2채를 드리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술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양재식이가 200억 원 약정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2-3장짜리 문서로 정리해서 박영수에게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는 그동안은 김만배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김만배가 아니라 박영수가 실제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감히 이재명이도 감히 박영수가 우두머리로 있는 대장동 일당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던 것 아니냐. 김만배 정도라면 뭐 이재명의 입장에서 뭐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할 수도 있고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가 과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점이 앞으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핵심고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때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 2021년 4월입니다. 문재인 때 외교부 장관이었던 정의용이라는 자 있습니다. 이 자는 지금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연루돼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자가 외교부 장관을 할 때인데 이 자가 국회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했어요. IAEA의 기준 그리고 IAEA의 실사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좌파긴 하지만 정의용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방류를 막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는데 여기 이렇게 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이재명이가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 뭐 얘기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뤄라 이러고 황당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안전과 과학이 최우선 순위를 가진다. 오염수의 경우에는 IAEA의 조사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일본과 협의 중이다. 네, 우리 입장이나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때 정의영이가 밝힌 입장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IAEA의 원자력 안전 기준을 강력 지지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투명성과 긴밀한 공조를 환영한다. 일본도 IAEA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 문제도 그렇고 건강식품 문제도 그렇고 이건 과학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뭘 안다고 방류를 하라 마라 그럽니까? 뭘 안다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넣으라 마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IAEA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들이 나서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으니 방류해도 좋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므로 아직 방류하면 안 된다든지 뭔가 과학적 결론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면 될 일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전락시키고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3년 전 아닙니까? 2년 전. 네.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이 했던 똑같은 말을 지금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공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삭발을 하고 뭐 4명이 일본으로 가서 뭘 맡겠다고 하고 방류는 하지도 않고 있는데 아직 괴담을 괴담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과학이고 팩트입니다. 이 과학과 팩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알기 쉽게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네이버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 또 윤두현 의원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지금 아시아투데이라는 종합일간지는 거의 8개월 가까이 이 네이버와 전면전을 펼치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네이버가 반성을 하기는커녕 또 개선을 하기는커녕 점점 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또 오늘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URL 표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저희 고성구TV도 저희 댓글창에 어떤 이 유튜브 좀 가서 구독해 주세요 할 때 유튜브의 주소를 댓글창에 띄워 놓잖아요. 그럼 그건 누르면 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신문 기사들마다 더 자세한 뉴스나 또는 그 기사가 실려 있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기 위한 URL 인터넷 주소를 이렇게 연동해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언론사의 뉴스 컨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차단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 뭐 좀 찾아봐라 그러면 일단 네이버로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땐 네이버 그러면서 네이버로 가잖아요. 네이버로 가서 조선일보의 무슨 기사를 치다 보면 그러면 네이버를 통해서 조선일보의 홈페이지로 가서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조선일보로 가는 URL을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거는 놔두고 어떤 거는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언론계와 정보기술업계에서는 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의 권익이 결과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아주 졸렬해요. 네이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 바꾸겠다는 건데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언론사하고는 사전에 의논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논하지 않았어요.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제2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겠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네이버는 약관 개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언론사들에게 이달 30일까지 안 하겠다 하고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야말로 일방적인 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일자 네이버 측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의 경우에는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공익성 등 내용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자기들이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거는 연결하고 어떤 거는 차단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야말로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거죠. 언론의 자율성 침해도 우려됩니다. 이렇게 되자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한 뒤에 네이버에게 집단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단체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도영 교수는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양질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이버의 약관 변경은 언론사들이 현재 추구하는 전략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이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글, 사진, 동영상 중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이 자유로운 다른 홈페이지로 이제 이용자들이 네이버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나갈 거라고 하는 이 흐름이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네이버의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부 언론사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좀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는데 언론계 학계에서는 어뷰징 행위 이것도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리고 그 기준조차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임종수 교수는 메타 플랫폼인 네이버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 주소나 QR코드의 사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다. 엄연히 편집권 개입이고 포털에 과연 그런 권한을 우리가 누구한테 줬느냐. 결국 네이버는 뉴스 유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그 일방통행식 갑질 횡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 네이버의 이 오만불손한 이 그 행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저는 이 네이버가 도무지 이거 제정신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막 되고 있는데 불에 기름 붓듯이 더 엉뚱한 짓을 하겠다고 지금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네이버 청문회 같은 거를 좀 진짜 하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네이버의 소유구조 이해진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당장 네이버가 이재명이 성남 FC와 관련해서 뇌물 주고 특혜 받은 것 그런데도 바지 사장만 수사받고 있고 이해진이 실질적인 오너인 이해진이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네이버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언론 모두를 손아귀에 집어넣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불건강한 구조를 이용해서 40개 가까운 각종 그 계열사들을 M&A 해서 지금 완전히 공룡처럼 됐어요. 삼성 현대보다도 네이버가 더 강력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내부 청문회를 좀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라 빚이 작년에 1,000조를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퍼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이 결산보고서는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될 겁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2023년 이제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하는데, 예산심의 하기 전에 결산보고서를 먼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의결한 거죠. 이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그 1년 전인 2021년보다 97조가 늘어나서 1067조가 됐습니다. 1000조가 넘었어요.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모두 2천만 원씩 빚을 지게 됐다는 겁니다. 1년 전에는 1876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206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쓴 돈도 아닌데 늘었어요. 이렇게 나라 빚이 1,000조가 넘고 1인당 빚이 2천만 원이 넘게 된 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세금 일자리 확대 등 확장 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망언까지 했었죠.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 지난해 국가 채무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해서 440조가 늘었습니다. 2016년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채무가 626조였는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정권 잡은 5년 동안에 무려 440조가 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0%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어떻게든 그 아래로 낮추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역대 정부가 노력을 했어요. 2016년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36%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36%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주사파 5년 동안 펑펑 돈 뿌리는 바람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9%, 50%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40% 마지노선이 깨진 것은 한참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충당부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빚을 진 것이 1,000조가 넘었다는 것이고, 미래에 지급해야 될 국가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같은 거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바닥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될 충당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더하니까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2,000조, 2,000억 원, 2,000조, 2,000억 원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도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총수입 617조, 총지출 682조, 64조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올리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이 기조는 올해 작년도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도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쓸 예산을 확정하면서 그 전년도 2021년 문재인 좌파 중북 주사파 정권 때 썼던 예산보다도 절대액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들어간 거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종북 주사파가 펑펑 써 제끼고 갖다 뿌려댔던 그로 인해서 생긴 국가부채와 정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장 문재인 종북주사파가 펑펑 뿌려낸 돈마스에 들린 우리 국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떻게 정부 지원도 주냐라고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의 재정 상황, 국가 재정 상황이죠. 우리의 나라 살림살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게 싫어서 당장 욕 듣기 싫어서 계속 뿌려댄다면 그 모든 빚이 바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 지금의 10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이 20년 30년 내내 빚더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엄혹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관료들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정치권, 국민의힘이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과 가슴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언론사의 약관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하겠다, 이런 갑질을 해댔다는 소식은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가짜 후기를 방치했다, 이런 네이버의 갑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어발 확장, 내부 거래 과다, 직장 괴롭힘 등 네이버 개선 약속을 전혀 안 지켜서 국감에 반복적으로 소환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포털위원회와 미디어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을 통해서 네이버 등 업체들의 갑질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점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포털 업체들의 갑질 사례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소상공인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작년 국감 때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년 국감 때 그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활동을 하다가 지금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의원이 네이버의 이 슈퍼 갑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 네이버가 약속해놓고도, 개선 약속해놓고도 지키지를 않고 있다. 국감장에 불러서 질의해야 된다. 이래서 네이버의 이혜진이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던 이혜진이가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이게 산자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산자위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을 한 최승재 의원한테는 사전에 상의하거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지그들끼리 빼버린 거예요. 그 기사 찾아보세요. 그때 네이버 이혜진이한테 무슨 러비를 받았는지 증인으로 채택까지 된 이혜진이를 최승재 의원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증인에서 빼버린 당시 여야 간사, 제 기억으로는 국민의힘의 윤한홍이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그냥 넘어갔어요. 최승재 의원이 항의를 했지만 그 뭐 초선 의원,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항의한들 어떡하겠어요. 더구나 우리 국민의힘 간사까지 합의를 해서 뺐다 그러는데 이거 야당을 향해서 투쟁할 수도 없고 한참 정기국회 중에 여당 간사를 향해서 투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넘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기억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이후에도 네이버가 전혀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자 당 차원에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를 거쳐서 관계자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포털에 대해 단순한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유통업자로서의 관리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슈퍼갑질을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 새 지도부의 네이버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 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서 며칠 전에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군요. 당시에 이혜진이를 증인 채택했다가 무산시킨 여야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종민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한홍이었습니다. 자, 당 관계자는 네이버가 독과점 기업으로서 지위는 더 강해지는데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사무총장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네이버를 질타한 데 이어서 새로 정책위 의장에 취임한 박대출 의원도 기존 내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이 많은데 점검해보고 또 새로 보완할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정책위 의장을 맡기 전까지 주로 문방위,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문방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통신업체 중에 하나인 네이버의 슈퍼갑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이 모두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를 거쳐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겠습니다. 건국 대통령의 묘비를 땅에서 꺼내 바로 세우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묘비가 김대중 정권 때 이인수 그 아드님 이인수 박사가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묘비를 땅에 파 묻었더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묘비를 땅에 묻었어요. 그야말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땅에 묻었을 겁니다. 그때 땅에 파 묻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묘비를 이제 땅에서 다시 꺼내서 바로 세우자, 이 얘기입니다. 이인수 박사가 올해 92살이세요. 92살. 그리고 그 부인 사모님이 조혜자 여사인데 81살이세요. 이분 두 분은 지금 이화장에서 살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유지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인수 박사가 정말 30년 만에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1992년에 어머님,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여사입니다. 프란체스코 도너 여사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합장을 했는데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 프란체스카 도노 여사를 합장을 했는데, 합장을 하면서 묘석을 세웠다. 그때 30년 전 1992년에 묘석을 세웠다. 그때 묘석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고 새겼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그런데 그 묘석을 세우고 6년 지나서 1998년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시 김대중의 여권이 김대중 쪽에서 시비를 걸었다. 왜 묘석에 건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느냐. 건국은 1919년에 상해에서 한 건데 왜 1948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불과한 이승만한테 건국이라는 단어를 왜 써서 묘비에 썼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수 박사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건국 대통령이라는 묘석을 실제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 그 묘 옆에. 그리고 나서 새로 지금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묘석이 서 있는데, 이 묘석에는 지금 어떻게 써 있냐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내외분의 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국이라는 묘석은 땅에 묻히고 초대 대통령이라는 초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일대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인수 박사는 이제는 건국 대통령이라는 묘석을 땅에서 파내서 바로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오는 7월 19일 있을 58주기 추모식 때는 그 건국 대통령이라는 묘석이 다시 땅에서 파내져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때 묘석을 그 이승만 대통령 묘지 옆에 파묻을 때 이인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묘석을 땅에라도 묻자. 갖다 버릴 수는 없다.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면 다시 건국 대통령이라는 묘석을 세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땅에 파묻고 기다리자.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보훈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초작업에 나서서 곧 부지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은 건국 대통령이라는 이 명예로운 호칭을 되찾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왜 북한군 전사자들을 데려가지 않나? 이게 저 적군묘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도 파주에 적군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그 적군묘지에 중공군 6.25 전쟁 때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괴멸시키려고 대거 투입됐던 그 중공군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북한군 전사자들. 그런데 북한이나 중공군이 미리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간 시신들이 있어요. 이 시신들을 모아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시신들을 모아서 이 휴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파주에 적군묘지라고 하는 걸 조성을 해놨더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공군 시신들은 작년인가 다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적군묘지에는 북한군, 북한 괴뢰군이죠. 전사자 그리고 1.21 사태,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31명의 특수 게릴라 부대가 침투했다가 30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침투했다가 생포된 김신조 씨는 나중에 귀순해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때 죽은 30명, 또 이런저런 대간첩 작전 때 사살됐던 자들의 시신들이 지금 이 적군묘지에 모여져 지금 안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네가 파견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시신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 명령 받고 와갖고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너네 북한 괴뢰군이야. 시신 송환할 테니까 받아가. 지속적으로 그 북한에다가 그런 그 요구를 했어요. 받아가라. 데리고 가라. 근데 북한이 그동안 거부했습니다. 계속. 왜 그랬냐? 지구들이 데려가면 자기들이 난파한 것을 시인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건 날 때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거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보낸 건 아니다라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맞아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야 우리가 데려가겠어 라고 하는 순간 수십 년간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거짓말한 것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런 형식 논리로 그 당시에 우리 소행이 아니라고 했으니 지금 데려가면 우리 소행인 것을 자인하는 거가 되니까 못 데리고 가겠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지금 이 적군묘지 누가 이 사람들을 연고가 남한에 없는데 누가 가서 무슨 묘지 관리를 해주며 술 한 잔이라도 따라줍니까? 그런 자가 있긴 있네. 더불어민주당에 이 지역에 박정희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종북주사파 국회의원. 이 자가 이 적군묘지에 가갖고 추모제도 하고 이런 난리굿을 폈어요. 2019년 3월 25일인데 서해 수호의 날은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매년이죠. 매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금요일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런데. 올해 그래서 3월 24일이었던 거죠. 3월 24일이 금요일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9년에는 3월 25일이었던 거예요. 서해 수호의 날. 그런데 이 3월 25일 이 파주 지역의 종북주사파 국회의원 이 박정희는 서해 수호의 날에 간 것이 아니라 적군묘지에서 열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군인 추모제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모하고 술 따라주는 자가 있기는 있네. 그거 믿고 지금 북한이 안 데리고 가는 모양이죠. 아이고 참. 박정희를 보내버리지 그냥. 북쪽으로. 선거 때는 참배하더니 이게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묘비를 세웠어요. 근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승만이 무슨 건국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었던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야, 그 건국자 지워. 초대로 바꿔. 초대 대통령이야. 이렇게 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아들 이인수 박사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없애느니 차라리 아버지 시신 옆에 묻겠다. 그래서 땅을 파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비석을 이승만 대통령 그 묘지 옆에 땅을 파고 묻었어요. 이제 그거 우리 빨리 꺼냅시다. 이제는 꺼내서 다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비석을 다시 세웁시다. 제가 이 논평을 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좌파들이, 종북주사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독재자 부활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하는 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앞세워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한창이다, 이러면서 독재자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공식 논평을 했습니다. 이 종북주사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고 폄하한 것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자들은 말이죠, 1945년, 1948년에 이 한반도의 역사적 정통성, 정치적 정통성은 김일성한테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김일성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니 김일성 주의자들 입장에서 이승만은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김일성이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전면전을 벌인 것 아닙니까? 6.25 전쟁. 한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고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막상 3년간이나 끌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간신히 면해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절반만 패배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지금 휴전선에서 정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한테는 이승만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철천지 원수인 거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김일성을 떠받드는 이자들 입장에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이승만을 기념관을 세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좌파들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폄하해 왔습니다. 이재명이는 2015년 성남시장 때 시장질이나 잘하지,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서울 사수 거짓방송하고 한강 철교 폭파 후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온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간, 이렇게 트위터에다 썼어요. 정청래는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썼어요. 같은 해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했죠. 왜 이것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을 하느냐.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적통은 김일성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김일성이의 한반도 적화 야욕을 분쇄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철천지 원수죠. 그러면 그냥 계속 공격해. 그러면 왜 시도 때도 없이 와갖고 참변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것도 선거 때마다. 이재명이는 2015년에는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트위터에다 써놓고, 그리고 지난해 2월에 대통령 후보 때 한참 마지막 유세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 묘를 참배했어요. 거기 이승만 대통령 묘 앞에 가서 대가리를 쳐박으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문재인이도 2015년에 야당 대표 선출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 묘를 참배해서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도 대한민국 역사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또 문재인이는 국회의원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에 공이 있다. 07 과삼 정도는 된다 했어요. 이것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돌았으면 쓰레기 같은 어쩌고 저쩌고. 송영길이도 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대표 취임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 묘를 참배했어요. 뭐라고 썼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 정신을 기억한다고 썼는데 이자가 못 배워먹은 자라서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좌파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건국 대통령이라는 비석을 땅에 파 묻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 묘 앞에 서 있는 비석에는, 묘비에는 초대 대통령 이렇게 써 있어요. 땅에 파 묻었던, 땅에 파 묻을 수밖에 없었던 건국 대통령이라는 묘비를 다시 꺼내서 흙을 털고 깨끗하게 닦아서 지금의 초대 대통령 묘비 대신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묘비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태양광을 마구 짓더니 이제는 놀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제가 지난 주말에 그 호남 투어를 1박 2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녀오면서 아니 호남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많냐? 놀랐어요. 기차로 다니는 길 연변에 웬만한 비탈에는 전부 다 태양광들이 나무 다 벌채하고 그냥 누런 그 황토가 드러난 상태에서 태양광 패널들만 쫙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달리는 그 연변에도 다 그렇더라고요. 야, 이 태양광 기생충들이 호남에 집중적으로 들러붙었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제가 그냥 눈으로 확인했던 거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전국의 태양광 중에 40%가 호남에 지금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태양광 발전이 그만큼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해가 뜨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해가 뜨면. 그러니까 요즘 이 봄철에 햇빛이 좋을 때는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됐는데 이 생산된 전기를 바로바로 이 송전할 수 있는 송전 시설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저장하는 저장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게 ESS를 설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이게 화재가 자주 난대요. 그래서 송배전망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고 ESS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이 태양광에서 이게 너무 많이 전기가 생산돼서 이것이 잘못 전달이 되면 과부하로 정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태양광의 과잉 생산 때문에 정전이 오는 이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뭐냐? 한수원이 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태양광 시설을 끈다는 거예요. 과하 생산되지 않도록. 원래 생산이라고 하는 게 많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전기도 상품이니까 많이 생산하면 좋은 거예요. 그럼 많이 생산하면 이거를 송배전망을 잘 구축해 갖고 필요한 곳에다가 보내주면 되고 그러고도 남으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저장을 했다가 밤에 쓰면 돼요. 근데 태양광 패널은 잔뜩 깔아놨는데 송배전망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ESS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남아도는 이 과잉 생산되는 전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잘못하면 이게 정전으로 가니까
태양광을 끄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이 늘 그렇죠. 전력 수요가 가장 적은 게 봄철이에요. 전력 수요가 제일 많은 게 여름에 에어컨 다들 틀 때, 그 다음에 겨울에 한참 추울 때 아닙니까? 봄에는 사실 뭐 난방 거의 안 하잖아요. 에어컨도 안 틀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가장 적은 봄철인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놈의 태양광 때문에. 참 대충. 전력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생산이 돼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도 송배전망에 문제를 일으켜서 블랙아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전력망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대규모 정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많은 날, 좋은 날 호남 지역 태양광을 강제로 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광 일일이 끌어다니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광은 지금 원전에 비해서 생산비가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돌고 있죠. 일일이 끄고 다니기도 힘들죠. 송배전은 잘 안 돼 있죠. ESS도 잘 안 돼 있죠. 그런데 어딘가로 이거는 보내서 소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훨씬 싼 원전을 끄는 거예요. 태양광 과잉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해 주기 위해서 훨씬 싸고 안전한 원전을 지금 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블랙아웃 사태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야, 이게 무슨 예. 봄철 태양광 발전이 늘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발전 단가가 4배 가까이 비싼 태양광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 발전 단가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원전 발전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전은 주말인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빛 원전 2, 3호기 발전량을 평소보다 15% 안팎으로 줄였다. 비싼 태양광을 돌리려고 원전 발전을 줄인 탓에 이 5시간 동안에 발생한 한전 손실만 2억에 달한다. 이게 저 종북 주사파 태양광 기생충들이 해놓은 짓이에요. 그러면 ESS를 많이 구축하면 되잖아. 태양광이 폭증한 것이 2019년부터고 전남 지역에서 이 필수 설비로 꼽히는 ESS 지난해 1년 동안에 5곳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태양광 업체 대표는 ESS 관련 화재 사고가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걸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그래서 ESS를 설치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이고, 문재인이가 도대체 저 종북 주사파들이 최소한의 국가경영 기본 ABC도 모르고 5년간 그냥 지그들 돈 되는 일이라면 눈이 새빨개가지고 기생충들처럼 달려붙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남 지역을 한번 가십시오. 이 참 봄철 좋은 때 좋은 저 먹거리, 좋은 이 풍광 보러 가시면 먹거리는 뭐 예년과 같이 좋은 먹거리를 드실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풍광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 보기 싫은 태양광 패널들이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 지른다고 기강이 잡히나.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연일 파행입니다.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김기현이가 조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그런지 김기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헛소리 떠든 놈을 색출하겠다. 공당의 대표가 놈이 뭐예요, 놈이. 어쨌든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헛소리 떠든 놈 색출. 이게 제목이에요. 김기현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 어제 말이죠. 뭐 이준석이가 도입한 무슨 그 기초자격평가 이게 폐기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된 것을 가지고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 떠든 놈이 누군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엄정 조치할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공직 후보자한테 기초자격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짓이냐. 말도 안 된다. 즉각 폐기하라. 하고 도입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도입한 후에는 즉각 폐기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김기현이가 이준석이 이자가 이 공직 후보자들을 무슨 저 애들 교육시키듯이 기초자격 평가하겠다고 시험을 내게끔 그 제도를 도입할 때 김기현이가 원내대표였군요. 반대 한마디 하지 않은 원내대표였군요. 그럼 김기현이도 이거 PPAT에 애착이 있는 건가? 그 잘 모르겠네. 참, 정말. 하여튼 이거 폐기할 거라고 하는 일부 보도가 나가자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를 떠드는 놈이 누군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엄정 조치할 것이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장문하고 있냐. 기자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김기현이는 김재원에 대해서도 또 저 김진태, 김영환 산불 났는데 뭐 골프 연습했다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산불 났는데 청년들하고 술자리 했다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변에다가 기가 막힌다.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강력한 경각심이 필요할 때다. 뭐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김재원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당대표가 당 기강을 잡겠다는데 뭐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은 회사가 아니에요. 공무원 조직도 아니에요. 대표가 소리 지른다고 잡힐 기강이면 그 정당도 아니지. 정당은 어떤 데입니까? 정치적 이념을 함께하는 자발적 정치 결사체입니다. 이 정당에서 당대표의 권위는 그의 올바른 정치 노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리 지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 떠는 놈 색출한다고 엎어놓는 데서 당대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당대표의 권위, 당대표의 권위와 그 대표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이는 당의 기강과 질서는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올바른 정치 노선을 견지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저 당대표와 저 당 지도부와 함께 가면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당원들의 확신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비대위원장 할 때 당 기강 문제가 됐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소속 의원들이 당대표한테 덤벼들었다는 얘기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당은 모두가 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함께 움직였어요. 왜? 박근혜와 함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박근혜 당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보궐선거 40대 0의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박근혜 대표의 능력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의 기강이 잡혔던 거예요. 당대표의 권위가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른다고 하고 누구 색출하라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김기현의 핵심적인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김기현 갖고 총선 승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자유파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구심이에요. 김기현 갖고 김기현을 당의 얼굴로 내세워서 과연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김기현한테 권위가 안 생기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김기현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다녀도 권위도 질서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되냐? 당의 올바른 정치 노선과 전략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어쨌든 우리 책임당원의 52%가 당대표로 뽑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뽑아놓고 나서 괜히 김기현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왕이면 김기현 잘 됐으면 하지.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왜 이렇게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누구도 김기현한테 기대하지 않게 돼버렸냐 상황이. 김기현 갖고 총선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확산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됐냐? 김기현이 대표로 취임한 후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정치 노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총선 승리 전략을 가지고 당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허구한 날 뛰어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대학생들하고 무슨 밥을 먹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는 같은데 그게 자유파의 올바른 정치 노선 정립, 총선의 필승 전략,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당원들이 김기현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자유우파가 김기현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당의 기강이 세워지냐고. 소리 지른다고 세워지냐 말이야. 담 넘어가는 구렁이.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은근슬쩍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거를 이 어르신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농업시대 때. 저도 한 두 번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저게 어딘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 것처럼 하면서 어느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말이 저런 거구나. 제가 좀 어릴 때긴 하지만 네, 이 구렁이 담 넘어간다. 담 넘어가는 구렁이.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3월 12일 뭐 한 달쯤 전에 페북에다가 갑자기 무슨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을 올리면서 부모 묘소가 이제 훼손된 사진을 올리면서 일종의 흙 주술로 무덤에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력당하니 죄송할 따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이 범인들을 잡아달라. 고소를 했어요. 대단한 사건이었겠죠? 보십시오.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흙주술, 무덤의 혀를 막아, 후손의 절멸, 멸족시킨다는 겁니다. 후손의 절멸, 패가망신 저주, 흉매,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력. 이 정도 됐으면 실제 이 사건의 범인들이 밝혀졌을 때 뭐 정말 이 저승의 부모님들까지 들먹였으니까 뭐 뭔가 하여튼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사건의 이 범인들이 종친 어르신들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건이라 하기도 좀 그런 것이 다 이재명이 잘 되라고 종친 어른들이 서로 의논해 가면서 했다는 거고, 아주 유명한 직관이 그 경주이 씨 집안에 이재명의 다 어르신들 되는 이 직관이 직접 이 글을 쓰고 그것도 생명기라고 하고 이것도 특허까지 다 받아놨다 그러는데, 생명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집안이 나서서 했던 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런 취지로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랬으면 이재명이가 낯짝이라도 있으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괜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어르신들의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제가 너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소부터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고서 저 정치인 어르신들 찾아가서 머리라도 조아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부모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랬는데 이게 깊은 유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훼손당한 그 묘소에 안장되어 있는 부모님한테 유감을 표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런 일을 저지른 이 문중 어르신들한테 유감을 표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별것도 아닌 집안일 때문에 괜히 수사기관 번잡하게 해서 경찰한테 유감을 표한다는 뜻인지, 그럼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해석이 되세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이래 놓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다만 복수난수, 뭐 좀 갑자기 어려운 말을 갖다 댔어요. 이 정치인들은 왜 처지가 난감할 때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쓰는 말들은 아닌데. 복수난수, 복수, 엎질러진 물은 난수, 다시 담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저질러진, 이미 엎어진 물이다, 뭐 이런 뜻이죠. 별것도 아닌 말인데, 복수난수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 이랬어요. 소치하를 하면 되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 우리 저 집안 어르신들이 저 잘 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성급하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괜히 이게 수사를 해갖고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정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수사당국에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소치하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다 이런 참네. 그래서 제가 구렁이, 지금 여러분들은 담 넘어가는 구렁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약과의 전쟁 제대로 해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사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강남에 학원가들이 많잖아요. 예. 이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서 마시게 한 일당들이, 이게 고등학생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학교 앞에서도 이 음료를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예요. 이 음료를 이제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교 앞에서 중학생들한테도 나눠줬는데 일당이 4명입니다. 그 일당 4명 중에 3명은 지금 붙잡혔습니다. 뭐 대개 20대 뭐 여성들인 걸로 밝혀졌는데, 한 명은 지금 도망갔는데 지금 찾고 있다 그럽니다. 이들로부터 그 마약 음료, 필로폰 음료를 건네받은 한 중학생은 이게 뭐 ADHD 약이라고 해서 건네받았는데 음료가 좀 수상하고 냄새도 좀 이상해서 먹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군요. 이 강남경찰서는 뭔가 이 4명의 이 범행 수법이 좀 엉성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 사건을 3개 팀의 역할 분담에 의한 아주 조직적인 신종 범죄 사건으로 보고 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책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약 음료를, 필로폰 음료를 건네준 전달책, 현장의 전달책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마약 필로폰 음료를 건네주고 마시라고 좀 강권도 하고 이래가지고 마신 애들한테 야, 네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 이름을 확인해 놓고 이 전화에다가 대고 이제 협박을 한 일당이 따로 있어요. 협박조죠. 이 협박조들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당신 딸이 지금 마약을 했는데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다. 돈 얼마 보내라. 안 그러면 폭로해서 매장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앞에서 등하굣길에 필로폰 음료를 나눠준 이 전달책, 이 여성 4명입니다. 20대 여성. 이 4명의 전달팀과 그다음에 이들이 확보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협박을 한 이 협박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이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처음에 이제 현장에서 그 실행하다가 잡힌 4명 중에 3명입니다. 이 3명은 시음 행사를 위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 행사 주최 측, 시음 행사를 한다고 해서 모집하는 걸 보고 지원했는데 행사 주최 측과는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택배로 그럼 이거 음료를 나눠줘라 해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그 나눠줬는데 그 음료에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줄을 몰랐다. 지금 이제 경찰에 3명이 잡혔는데 3명이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한테 이 필로폰 음료를 나눠준 실행범들은 그들에게 지시하고 필로폰 음료를 보낸,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필로폰 음료를 보낸 이 배후 세력과는 한 번도 면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텔레그램과 대포폰으로만 연계가 되어서 실행을 저지른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은 이런 상황을 보고 범행을 실제 현장에서 음료를 직접 건넨 실행조가 있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부모를 협박한 중간관리책, 협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을 전체의 조직을 지휘하는 상부 총책,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 이제 범죄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협박조 중간에서 이 실행조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이제 하면 그 전화번호로 협박을 한 이 협박조는 대포폰 여러 개를 이용해서 이 현장에 음료를 나눠주는 실행조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또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한 것을 미뤄보면 이게 기존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이 실행조와 이들 뒤에서 협박을 담당하고 돈을 갈취하는 것을 담당한 협박조 그 위에 이 조직의 총책이 있을 거고 이 조직의 총책은 필경 중국의 근거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의 보이스피싱 조직 또 유사한 범죄를 했던 사례가 있는 조직들을 특정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와 동시에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407개의 학교와 학부모 83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해서 유사 사례 발생 시에 음료수를 절대 마시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잘 교육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마약 조직인지 보이스피싱의 낚시로 이 마약 음료를 주고 이걸 협박 소재로 썼는지는 이제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제 밝혀질 일입니다만 이것도 어쨌든 마약이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데 한 5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는 이 취재기자들의 이 잠입 취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약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SNS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로 지불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뭐 배달이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한 5시간 만에 실제로 마약이 오더라 이거예요.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대화방 5곳을 들어가 봤더니 이 대화방마다 많게는 1,700명, 적게는 한 200여 명이 그 대화방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방에는 마약 거래의 가격표와 안내문이 떠 있었다는 겁니다. 마약의 종류가 여러 종류니까 무슨 마약은 몇 그램이 얼마 이런 식으로. 또 판매자들은 이 마약을 와인 추천하듯이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마다 맛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뭐 바디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날 하루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5곳에 총 47개의 마약 인증샷이 게재됐다고 합니다. 인증샷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마약 판매 조직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파는 마약을 산 다음에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증샷을 올리면 다음에 살 때 얼마 더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호객 행위를 하는 인증샷입니다. 근데 이 인증샷이 47개가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 5곳에만 이게 판매방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제 하루에 47명이 마약을 사용했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이 인증샷 어떤 거냐 하면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 무릎 위에다가 마약을 올리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버스 타면서 몰래 마약을 하는데 너무 짜릿해요. 뭐 이런 이제 인증샷 댓글을 올린 사진과 함께 뭐 자기 얼굴을 찍지는 않았겠지만 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가루를 인증샷으로 찍고 나서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집에 가는 중인데 신호대기 중에 못 참고 조금 했다. 이건 뭐 거의 미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카페로 보이는 한 공간에 커피와 함께 마약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도 하고 차에서도 하고 버스에서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걸 인증샷을 찍어서 하는 거가 일종의 게임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릴도 느끼고, 그리고 올리면은 그 다음에 마약 살 때는 더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 인증샷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찰서 담벼락 옆이다. 쫄리면서 기절 직전에 다행히 집에 옴. 경찰서 옆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증샷을 이제 올린 거죠. 대단한 모험을 한 것으로 아마 이 동아리 일종의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평가가 될지도 모르죠.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약은 과거에는 조폭 등이 몰래하는 범죄로 여겨졌는데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이 마치 게임처럼 사소한 일탈처럼 여기고 있다. 심각하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사설로 마약수사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약수사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마약청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마약청 DEA는 법무부 직할로 마약범죄 단속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방안은 문재인 때 제안이 됐다가 검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밀려버렸다. 법무부 직할로 있으면 검찰이 한다는 뜻인데 아직은 수사권 경찰에 넘겨야 될 판에 무슨 마약청 신설이야. 이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마약과의 전쟁은 이미 한동훈 장관이 그 검수완박에 대한 이 대응 조치로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옹색하게 시행령 고쳐가면서 할 일이냐. 아예 마약수사청을 설치하고 전면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 문제를 어제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검수 원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수 원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라. 여기서 경찰과 검찰의 역량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역량이 총동원되려면 지금의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으로가 아니라 검수완박 이 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불이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라.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마약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마약 범죄는 다 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마약 유통 관련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마약 유통 관련 범죄라고 하는 건 주로 조폭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냐? 유통 범죄는 검찰이 하는데 마약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투약을 했다거나 이거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재의 검수완박법에 따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통 관련 범죄를
수사에서 유통 조직망을 일망타진해야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마약 유통 조직이 우리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디 간판 내겁니까? 이걸 수사하려면 어차피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마약을 투여한 사람들로부터 추적해 들어가서 중간 전달책이 뭐고, 그다음에 원 조직책이, 원 전달책이 뭐고, 그 위에 있는 이 총책이 뭐고, 이렇게 추적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약 소지나 투약은 경찰이 수사하고 유통 조직만 검찰이 수사한다. 수사하다 말고 토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검경이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선일보도 마약 수사청을 아예 독립된 수사청으로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검수완박이 마약과의 전쟁에 방해가 된다면 국회가 먼저 나서서 법을 개정하는 게 도리다. 이거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검수, 원복 등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달라. 귀 기울일 것 같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이 폐지되고 필요하다면 마약 수사청을 독립외청으로 설치하는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정치인의 화법. 요즘 여당의 지도부나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좌파들한테 공격 빌미를 주는 이른바 설화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왜 말들을 그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말을 못하는 건지 내용이 빈약한 건지 둘 다인 건지 말이죠. 그런 중에 이철규 사무총장,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그저께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서 여당의 그 주요 정치인들이나 지도부라면 이철규 총장만큼은 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철규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철규 총장은 이 좌파들이 또 저 유승민이, 이준석이 이쪽에서 윤핵관의 한 사람이라 딱 이렇게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번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한 재선 의원입니다. 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SBS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SBS가 이철규 총장을 인터뷰로 초대한 이유는 뭔가 하여튼 답변 과정에서 트집을 잡거나 실언을 이끌어내거나 함정을 파고 빠지기를 기다리거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 문답 과정을 보면 그래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참모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철규 총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선거에 나갈 일이 있겠는가? 그런 것 없다.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또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직에 관계없이, 전에 검사였던 경찰이었던 군인이었던 전직에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참모들의 영남권 출마가 총선 변수로 꼽힌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자 그런 얘기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자 만약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천 명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추궁합니다. 그러자 그런 것 없다. 대통령이 그런 일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일축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제가 이 인터뷰를 여러분께 핵심만 전해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여권의 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당하고 다릅니다. 여당의 주요 정치인,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이나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발언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내 의도는 이랬는데 라고 나중에 와서 해명하는 건 소용없어요. 국민들이 딱 처음에 들었을 때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내가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얘기하면 이게 대통령한테는 어떤 파장을 미칠까? 이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권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운명공동체고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거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발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발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이렇게 발언할 때 야당이 어떻게 꼬투리 잡고서 트집 잡고서 공격을 해올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야당과 종북주사파 또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좌편향 언론이 어떻게 내 발언에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 프레임을 덮으시어서 올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야,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뭘 인터뷰를 해? 싫으면은 인터뷰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자신이 없으면 인터뷰 안 해야 돼요.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여권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러 나간다면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알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세 가지는 대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또 이렇게 하면 대통령한테는 혹시 어떤 부담이 안 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야당이 또 저 종북주사파 민노총 언노련이 어떻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프레임을 덮으시올까?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자신 없으면 인터뷰하지 마세요. 이런데 확신이 없으면 나가지 말라고요. 그냥 지역구 경조사나 찾아다니세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직업인 저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또 되게 생방송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녹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생방송에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는 기습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원고 미리 보내지만 원고대로 안 합니다. 특히 좌파들이 불러놓고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함정까지 여기저기 파놓으면서 애드립으로 기습 질문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방송인데 그거 약속이 없는 질문이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재명이처럼. 그럴 때 그 순간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 대응은 늘 세 가지 기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통령한테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발언을 야당과 민노총 종북주사파들이 어떻게 물고 뜯고 프레임을 덮어씌울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해나가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사례로 지금 이철규 총장과의 이철규 총장 SBS 인터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공격이 얼마나 그 질문이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또 집요하잖아요. 이 인터뷰는 아마 SBS에서 기획을 했을 때, 야, 총선의 공천의 실무 책임자가 총장이니까 이철규 불러다가 공천과 관련해서 특히 그것도 요새 이 정치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막 공천 낙하산 내려보낸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대통령실에 있는 이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지금 나간다고 채비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집중적으로 한번 물건 늘어져 봐라. 기획을 이렇게 해서 이철규 총장을 섭외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제가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가 아니고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해서 공천 줄 수도 없고 멀다고 해서 공천 안 주는 것도 아니다.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러실 분이 아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다. 지금 어떤 징후도 없다. 이렇게 이 공격에 대해서 방어해내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트집 잡을 수가 없죠. 아마 뭔가 한두 마디 꼬투리질이 될 만한 발언이 나오면 그거 갖고서 물고 뜯었을 텐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라디오 인터뷰 후에 더불어민주당 좌파들 민노총에서 시비 걸었던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뭔가 언론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주고 뭔가 공중전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 없으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 점을 제가 여당 정치인의 화법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좋은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니고